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이제 보유하게 될 데이터 센터가 세계적으로 400개가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치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잖아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랜만에 호돌이 작가, 우황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여기 계시는 분 아닙니까? 여기 AI 시대 숨은 수혜 주찾기 이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많이 뵀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저도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랑 AI 시대 숨은 수혜 주찾기 특강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랑 인프라 편이에요. 이게 사실 아쉽지만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빛의 속도로 마감이 됐고 아마 요 영상 나가고 한 2, 3일 뒤부터 온라인 강의를 이제 수강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댓글에 있으니까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되게 범위가 넓지 않아요? 예,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이 넓다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수혜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는 영역도 있고 약하게 발생하는 영역도 있고 또 수혜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는 영역도 있고 이제 뒤늦게서야 수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강의는 일단 첫 번째로 와이스트릿과 협업해서 단독으로 최초로 제작한 강의. 맞다. 예전에 그 AI 그 소프트웨어 비슷한 강의 한번 했어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거 업데이트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참. 제 블로그에서도 뭐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뭐 인공지능 산업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주제가 나오는 강의가 있긴 있었는데 아예 새롭게 제작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수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엔비디아의 뭐 GPU라든지 우리나라 HBM 같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핫하게 나오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전력이 부족하잖아. 전력기기 업체들 요 정도 이제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처럼 익히 알려진 영역보다는 비교적 이 수혜가 좀 뒤따라오는 영역들에 집중해서 그것도 소프트웨어보다도 또 하드웨어와 인프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센터라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사이즈도 굉장히 크지만 이 세부 영역이 이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한번 쉬운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이제 보유하게 될 데이터 센터가 세계적으로 400개가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 수를 다 합쳐도 이제 400개가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만 400개, 또 구글도 뭐 아마존도 잔뜩 짓고 있다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히 아실 겁니다. 이처럼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이제 전력을 많이 찍어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라는 이슈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력 이슈는 일단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외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 그래서 전력 공급을 최대한 늘려. 근데 원전 오래 걸리잖아 만드는데. 그러면 폐쇄된 원전이라도 다시 가서 재가동시켜. 그래. 근데 그 재가동시킬 수 있는 원전 수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빨리 가스 화력 발전소라도 많이 지어. 근데 가스 화력 발전소도 지금 데이터 센터의 속도를 못 따라가. 그럼 어떻게? 가스 이 화력 발전소를 모듈화시킨 비교적 소형 발전소를 일단 급하게 많이 지어.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두 싹 다 끌어와서 최대한 전력을 빠르게 많이 공급해. 이 데이터 센터 외부의 이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외부의 이슈도 이번 강의에서 일부 다루기는 합니다만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제는 외부보다도 내부입니다. 내부에서의 기술적 변화 그리고 내부에서의 효율화 같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가장 주목해서 이 영역에 지금 많은 자원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호돌이님은 항상 그 강의 자료를 파일로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저작권 때문에 하드카피 책자로 저희가 전달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서 댁까지 택배로 보내드리거든요. 인쇄가 나와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회사들, 모르는 기업들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처음 듣는 내용들, 처음 알게 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시를 한번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아마 얼추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내부에는 서랍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모양의 서랍장인데요. 그 서랍장들 안에 반도체가 가득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냉각 장치도 가득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랍장 한 개가 과거의 데이터 센터 시절에, 그러니까 좀 구형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랍장 한 개가 소모하는 전력이 대략 10kW 정도.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보통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전기기를 다 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켜고 세탁기 돌리고 TV도 돌리고 맞습니다. 또 뭐 돌릴까요? 청소기도 돌리고. 인덕션 많이 잡아먹죠. 예, 인덕션도 킵니다. 요리를 하는 요리 좋아하시나요? 먹는 건 좋아합니다. 요리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아무튼 다 켰을 때. 다 키우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헤어 드라이어도 켜요. 머리 말리면서 요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비 전력이 대략 한 10이 아니라 한 3에서 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배 정도 곱하면 10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렉 하나가 먹는 전력이요? 맞습니다. 와, 그 정도나 돼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갔는데 뭐 환하게 불 켜고 그렇죠. 차가운 바람 계속 나오는데 계속 다 돌아가죠. 맞습니다. 문도 없고 얘네들이 전력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편의점, 소형 사이즈 편의점이 10kW 정도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돌렸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랑 서버렉, 그러니까 냉장고 같이 생긴 그 서버렉 하나가 먹는 전력이 똑같은 거예요?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 서버렉이 소모하는 전력이 무려 10배 이상 높아져서 더요? 예, 지금 120kW 이상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10배가 높아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히 전력 소모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사양 반도체를 최대한 많이 끼워 넣어서 공간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당 전력 소모도 늘어나지만 이러한 전력을 소모하는 칩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책상 아래 설치하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전선 연결하고 인터넷선 끼고. 맞습니다. 인터넷선 끼고 전선을 연결하는데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어떤 구조였냐면 이러한 이 거대한 서랍장 안에 수많은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면 여기에 전선을 일일이 하나하나 끼워주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서버 뒤에 보면 선 장난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 선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로 취급을 받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전력 소모가 너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즉,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 전선의 굵기가 훨씬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선의 수가 함께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서랍장 안에 있는 반도체 하나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체 작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선 찾는 것만 해도 일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컴퓨터 선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못 찾거든요. 다 꼬여 있죠. 맞습니다. 뒤에 보세요. 이런 거 벌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지금까지 잘 부각되지 않았던 이슈입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부각이 되었던 이슈인데 이를 말 그대로 인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는 방식 또는 선정리를 예쁘게 잘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노가다로. 그런데 이제는 아예 새로운 기술로, 아예 새로운 공법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죠. 거기 또 수혜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수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대표적인 기업들만 자꾸 알려지고 아직도 뭔가 데이터 센터 수혜라고 하면 자꾸 뭐 HBM, 뭐 엔비디아 이제는 뭐 브로드컴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려지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부의 모습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방금 지금 전력의 이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 서랍장의 구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도 바뀌지만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도 바뀝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약간 잠깐만 좀 따분한 얘기 1분만 하자면 물리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예. 네, 그래서 P는 VI 곱하기 I인데 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전력을 높이려면 전압을 높이든지 전류를 높이든지 근데 전압은 12V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류를 더 많이 흘려줘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전류를 흘려주려면 배선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야 되는데 네. 배선이 두꺼워지면 문제가 무엇인가? 전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항이 또 늘어납니다. 네. 열 손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자? 야, 무조건 전류를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압을 높이자. 전압을. 더 높이자. 그런데 이 전압을 높이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세게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아예 다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건데 저희 자동차를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자동차에 납축전지가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예, 12V 납축전지가 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시동 그렇죠. 시동 켜고 시동 켜주고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예, 보조 발전도 해주고 네. 그런데 그 차량에 요즘에 이제 스탑 앤 고라는 기능이 모두 들어가죠. 스탑 앤 고가 주행을 하다가 이제 빨간불 신호를 마주했을 때 잠깐 시동을 끄고 네. 다시 또 페달 밟으면 또 가동하고. 근데 혹시 여러분 차를 탈 때 이 스탑 앤 고 기능을 켜놓으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좀 5천만 원 이하 일반적인 범용적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동이 걸릴 때 차가 부르릉 흔들리면서 그쵸. 시동이 걸리는 게 느껴져요. 네네네. 근데 그에 반해서 좀 나는 비싼 차를 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탑 앤 고 기능이 이제 동작할 때 시동이 걸릴 때 아무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 차는 5천만 원 더 비쌀걸요? 예,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겠죠. 네. 아예 느껴지지도 않거니와 이게 꺼지는 건지 켜지는 건지도 잘 체감이 안 되고요. 흔들림도 전혀 없고요. 맞아요. 무엇보다 부르릉 하고 이 시동이 걸릴 때 비교적 일반적인 차량들은 5천만 원 이하 차량들은 시동 걸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느껴져요. 부르릉. 승질 급한 사람들 이제 신호 바뀌었을 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 치고 나가지는 건가 의문이 들 때가 생기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받는 즉시 바로 나갑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 바로 이 고가 차량들은 12V 배터리가 아니라 48V 배터리를 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는데 12V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에 시동을 걸어줄 때 힘이 약하다 보니까 힘을 오랫동안 주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언덕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때 이 기어를 바꾸지 않으면 막 힘들여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부르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찰나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사실 운전할 때 시동 걸 때 신호 바뀌었을 때 이거는 사실 큰 차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 그에 반해서 48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는 힘이 굉장히 세고, 즉 전압이 굉장히 높고 모터가 함께 돌려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비교적 이제 뭐 일반적인 차 뭐 1억이 넘는 차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12V로 전압을 공급했는데 앞으로 48V로 이제 전압을 또는 56V로 이제 전압을 공급하는 기술이 앞으로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전압만 높이는 게 아니라 뭔가 들어가는 부품들도 대거 바뀌게 되고 또 부품들도 훨씬 더 고사양 제품들이 쓰이게 되고 기술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단가가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차로는 넣을 수 없는 기능, 1억은 넘어가야 가능한 기능인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단가 상승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제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차세대 엔비디아 시스템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압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전압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장비들까지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이선엽 대표님 그 표현 쓰셨는데 도란스. 그냥 예전에 도란스 모르시죠? 네. 세대 차이. 그 110V, 220V 그 돌려주는 것. 네. 트랜스라는 건데 그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도란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랍장의 구조도 아예 바뀌게 되고요. 과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랍장 안에 수많은 반도체 칩들이 있으면 일일이 전선을 꼽아서 전력을 공급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서랍장 중간에서 전력을 좀 중앙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모양도 바뀌고 기술도 제품도 바뀌고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서랍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들까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전력 업체들도 뭔가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게 되고 단순히 우리가 뭐 전력 기기가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이니까 수요를 봐요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제품을 공급해야 하고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려면 우리가 맘대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뭐 AMD랑 손을 잡고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그쪽 표준 그 바닥은 또 엔비디아가 주도하니 맞습니다. 엔비디아랑 또 같이 가면서 얼마나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다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재밌는 이거. 게 네. 최근에 뭐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랑 협력한다. 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삼성이 엔비디아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막 정말 뜬금없는 뭐 전력 관련된 부속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엔비디아랑 협력을 한다. 네. 뭐지 니네 반도체 기업도 아닌데 이러한 이슈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 기술 변화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걸 네. 호돌이님과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주찾기 네.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기본편 여기 보이시죠? 저도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물론 이게 뭐 추천주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그 산업과 기술 또 각 기업들을 이제 공부해보는 네.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게 네. 혼자서 하려면 되게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는데 네. 예, 호돌이님은 원체 그쪽으로 또 이제 전문 투자자시고 전문 네. 또 강사시니까 네. 그럼 여기 기업 이제 하나하나 사례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업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들 간의 사업 영역 차이라든지 비교. 뭐 단적으로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유명하죠. 왜 다른 뭐 델 같은 기업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고 두 기업의 실적이 왜 벌어지는지 우리가 공부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또 기술 변화까지 다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요 전력에서의 이슈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수많은 주제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인프라, 즉 하드웨어 인프라도 있지만 또 뭐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있고 데이터 센터 관리 인프라, 보안 인프라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 중 일부까지 살펴보려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기업들의 차이를 깊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의 주가가 누가 먼저 오르고 누가 나중에 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막 추천주를 기대하면서 수강하시면 죄송하지만 저는 추천주 일절 말하지 않는 저희는 뭐 이렇게 막 종목 찍어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이제 다른 데서 들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추천주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그렇죠. 판단이 그 안에서. 가능하겠구나. 그 좁혀주기만 해도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한 겁니다. 이게 교재입니다, 교재. 호돌이님이 직접 이제 내용 다 준비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요거 인쇄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한 바닥에 막 2장, 4장씩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 중에서도 보면은 말씀해 주신 그 전력은 일부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완전히 산업이고 그 안에 또 여러 산업이 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요거는 그 온라인 강의도 여러분이 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직접 발송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뾱뾱이 봉투에다 하나하나 싸갖고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목을 와이스트릿에서 좀 이제 많이 고려해 주셨는데 데이터 센터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라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비슷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저희가 뭐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넓은 평택 땅에 건물 한 개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수많은 공장들이 따로따로 지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R&D 건물들도 또 따로따로 들어가고 또 뭐 유통시설도 함께 들어가고 정말 거대한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좀 종합적으로 다룬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미리 좀 봤는데 역시 이런 건 설명이랑 같이 들으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주가도 이미 엄청 오른 거 아니냐. 이제 그걸 내가 들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지만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에도 저는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가장 인기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꾸만 넥스트 그 다음을 찾아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강의도 이미 다 뜬 산업 또는 뭐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핵심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뜬 영역도 사실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남았죠. 아직은 갈 길이 꽤 남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리길 데이터 센터 이 산업은 거대한 인프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설명할 때 또는 데이터 센터의 뭔가 뭐 질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요? 주연 대표님 책보고 공부하고 진짜 예습하고 있어요. 하면서 듣는 거예요. 나 강의 듣는 줄 알았네. 네.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니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소모해?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커 작아를 평가하는 그렇죠.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보통 데이터 센터 한 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건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처럼 거대한 부지에 건물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전력 시설도. 그러니까 과거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맞습니다. 도심지에도 데이터 센터 많았던 게 그냥 똑같은 사무실 빌딩처럼 생겼는데 그게 데이터 센터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기 목동이 이제 학군지 주거단지잖아요. 아파트가 잔뜩 있는 단지 한가운데 웬 큰 빌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KT 데이터 센터예요. 창문이 없는. 그런데 보통은 그게 데이터 센터의 과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단지로 변하면서 거대한 땅에 건물 여러 개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죠. 산업단지처럼. 맞습니다. 이걸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단지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 보통 이제 메가와트 단위를 씁니다. 메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뭐 100에서 300에서 500 메가와트면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의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만드는 발전량이 메가와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800에서 1000메가와트 정도 뽑아낸다라고 하면 원전 한 개가 만드는 전력의 대략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데이터 센터 단지 하나가 소모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함께 손을 잡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짓겠다. 얼마나 큰? 이제는 이 단지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이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가 아니라 5000메가와트, 즉 5기가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지 하나에서 소모하는 전력만 무려 원자력 발전 5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큼직한 단지를 만들어서 뭐 하는데 AI는요.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네트워크, 뭐 광통신 이런 기술이 뜨고 있는 이유도 무조건 이 AI가 수많은 반도체 칩들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뭐 학습이든 추론이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무조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아무리 광통신을 쓴다 하더라도 저 칩이랑 이 칩이랑 저 서버랑 이 서버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딜레이가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무조건 가까이 위치시킬수록 서비스 개선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원가 절감 요인이 되고 이익률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익률이 높아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처럼 아주 거대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거대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싹 다 밀집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로 가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가 벌어지는가? 지금의 데이터 센터 증설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또 계속적인, 지속적인, 추가적인 KPX 투자,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공장도 과거의 구형 라인들은 점점 구형 반도체 칩밖에 못 찍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제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20년에 지은 데이터 센터는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안에 있는 설비들도 다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노후화요? 예. 2020년 얼마 전 같은데 우리 코로나 마스크 쓴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옛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완전 구형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이 구형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해? 다 신형으로 또 업그레이드해. 맞습니다. 근데 그냥 업그레이드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 고치고 더 대형화시키면서 업그레이드해. 그러면 또 전력 설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혜 이러한 이슈도 있지만 기존의 기업들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번 강의는 좀 새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긴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넓게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그거를 또 밀집을 하고 맞습니다. 또 5, 6년 만에 그게 구형이 되고 하기사 생각해보면 예전에 엔비디아가 무슨 뭐 A100, H100 뭐 암페어였나? 뭐 호퍼 뭐 이런 시리즈 나올 때
그것도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이제 블랙웰 나오고 베라루빈 나오고 파인만 나온다는데 그러면 A100, H100은 완전 구형. 완전 구형인데 더해서 586 쓰고 있는데 386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구형 제품들은 이 서랍장 안에 하나하나 끼워 넣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끼워 넣은 제품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서랍장이랑 저 옆에 있는 서랍장, 또 옆 건물에 있는 서랍장끼리 데이터가 아주 빠르게 오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엔비디아가 이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서랍장 시스템까지 모두 다 통으로 설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구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서랍장 시스템이 구형, 단순히 칩만 구형이 아니라 구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 그 협력 아니면 서버렉만 따로 해주는 회사들 다 있었는데 한때는 엔비디아가 우리 서버렉도 다 자체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슈마컴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막 어느 날 막 폭락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 오해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내재화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렉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설계 역량이 축소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시장의 오해입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영역이 확대가 될수록 이러한 시스템을 엔비디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과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수혜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엔비디아 직원들이 가서 이거 붙이고 이거 용접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자꾸만 내재화를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GPU 칩을 잘 찍어내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시스템에 뭔가 고객들을 귀속시키는 것.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텔이 CPU 시장을 이제 섭렵하던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CPU를 단순히 컴퓨터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CPU 설계 방식을 따르는 칩만 컴퓨터가 동작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말고도 당시에 CPU를 만드는 여러 기업들이 있었고 그들 기업이 자체 CPU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인텔의 설계도를 그대로 모방한 그러한 CPU를 공급했고 실제로 AMD도 과거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었다는 거죠. 아무튼 인텔이 이러한 우리의 생태계로 귀속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지속 확대한 끝에 컴퓨터 시장이 모두 인텔에 종속되었던 겁니다. AMD가 이러한 종속을 탈피하기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었어요. 그런데 바로 엔비디아도 과거의 인텔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로의 종속을 원하는 건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이 생태계가 훨씬 더 복잡해졌고 AI 시대에 필요한 칩이나 인프라가 훨씬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 엔비디아 니네한테 종속되기 싫어. 우리의 자체 시스템을 만들 거야 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엔비디아가 이처럼 자꾸만 내재화를 하면 분명히 일부 뺏기는 영역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또 우리만의 방식을 점점점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자꾸만 커지는 구조이고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재화하니까 뭐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사례는 굉장히 좀 일부에 국한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오해도 많아가지고 사실 또 호돌이님 강의 통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진실 혹은 거짓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거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리는 것들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이제 서프라이즈만 보면 다 이제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데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또 하나가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망한다. 게임 기업들 막 경쟁력이 떨어지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도비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인 뒤에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이번만큼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어도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 기업 중에 또 어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도비의 과거 2014년 전까지의 기업의 실적 그래프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좀 어떤 모습이 강하게 보이십니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우상향하는데 이익은 떨어지네. 이익이 밑에 거고 위에는 매출이에요? 위에 매출도 그렇고 아래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게 꾸준히 성장만 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약간 출렁임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출렁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죠.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윈도우가 새로 나올 때마다 항상 업데이트하지 않으시죠?
아하. 윈도우 10에서 11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계속 10 쓸 거야. 그건 뭐 컴퓨터 바꿀 때나 윈도우 업데이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윈도우도 가만히 보면 성공작이 있고 실패작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윈도우 비스타 하면 망한 거고. 망한 거. 그렇죠. 윈도우 2000 그거 누가 썼지? 있었나? 윈도우 XP 이런 거 잘 됐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 97 이후에 XP 대박 났지만 중간중간 제품들이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어도비도 과거에 포토샵 같은 제품들을 출시할 때 항상 성공한 게 아니라 항상 기업들이 새 제품으로 바꾼 게 아니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번 거 잘 나왔고 이번 거 별거 없고 이번 거 잘 나왔고 이번 거 별거 없고 기업들이 돈을 쓰고 싶지 않죠. 새 제품을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기업의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수가 자주 원래 발생했었습니다. 특성이 옛날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어도비가 2013년부터 우리가 모든 제품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꾸겠다. 맞아요. 이제는 클라우드를 접목하겠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월 구독료 계속 내야죠. 맞습니다. 이제는 니네 포토샵 5, 포토샵 7 같은 제품들을 돈 내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니네 통신 요금 결제하듯이 월 요금제를 내고 써. 그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항상 제품 업데이트 해줄게. 이러한 클라우드 모델로 사업을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어도비의 실적에 뭔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저게 그 이후에요? 맞습니다. 2014년부터 클라우드를 장려하기 시작하고 출시하기 시작하고 14, 15년 점점점 장려를 하면서 이제는 어도비의 제품을 신제품을 쓰려면 무조건 클라우드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월 구독요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에 어도비 그래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가요? 그래프, 매출 이익 그래프요. 이게 2017년까지의 모습입니다. 아, 저도, 글자가 작아가지고. 2017년까지요. 저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한 3년? 네, 맞습니다. 네. 3, 4년 정도의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도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 그래프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정성장형 기업으로 역성장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완전한 우상향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강력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클라우드 요금제를 도입하고 우리가 자꾸만 구독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러한 락인 효과를 만드는 이 락인 효과가 계속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키웠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성장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상.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이러한 유형들의 기업을 안정성장형 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안정성장형 기업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별개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 투자 전략이 맞습니다. 다른 데랑 똑같으면 안 된다? 다르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할 때에도 발굴 전략이 달라져야 하고요. 분석할 때에도 분석 포인트가 달라져야 하고요. 또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때에도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업의 이익 유형에 따라서 분석 포인트가 달라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아무튼 이러한 기업들을 안정성장형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분석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유, 내가 매수와 매도하는 이러한 이 전략도 달라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안정성장형 기업들을 투자하는 계좌가 아예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우와. 단순히 계좌만 분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증권사를 아예 분리해 놨습니다. 장기 투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역시.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처럼 클라우드의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센터의 확대를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실적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는 실적 추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이 쭉 우상향하니까 그 다음은 추정할 필요도 없이 저 각도기로 그대로 재서 가면 됩니까? 맞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자대고 그으면 예상 실적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야, 미래에도 이 실적이 꾸준히 같은 속도로 성장할 걸 가정하고 2년 뒤, 3년 뒤 정도까지 실적을 싹 다 끌어와서 밸류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장형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밸류가 높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잠깐이라도 쉬어간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이 나온다란 이슈가 생기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빠져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멀티플 높은데, 밸류에이션 높은데, 야, 쟤 쉬어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달릴 줄 알았는데 쉬어가네 이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제가 안정성장형 기업들 투자할 때 매수 포인트라고도 설명드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안정성장형 기업들은 실적이 역성장해서 실적이 꺾여서 주가가 크게 꺾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밸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고요. 이 밸류라 함은 바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 두려움, 나의 이 당연한 예측이 자대고 줄 그으면 실적이 나올 거라 생각했던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밸류가 급격하게 꺾이는 것입니다. 밸류는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 또는 주식시장에서 인기 또는 수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 최근에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또 이 밸류를 급격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뭔데? 야, 이제는 AI가 등장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이 자대고 줄긋는 이 방식이 안 먹힐 수도 있어라는 우려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혹시 쉬어가게 될까? 아니면 꺾이게 될까? 아니면 계속 가게 될까? 그거 파악이 안 돼.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의 밸류를 낮춰야 돼. 라는 게 일단 1차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스, 소프트웨어, 어도비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큼직하게 떨어진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는 밸류 요인이에요. 실적에 진짜로 문제가 생겨서는 당연히 아니고요. 문제가 생길 거라서도 아닙니다. AI 때문에 이제 어도비 수요가 줄고 실적 그래프 꺾이지 않을까요?가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먼 미래를 반영해서 주가가 선반영할 것 같지만 아무리 이처럼 규칙성이 뛰어난 기업들도 보통은 2, 3년 정도 선반영합니다. 투자자들이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이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다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던 고성장주들도 가만히 보시면 밸류가 얼추 한 3년 정도 포워드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3년 이후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3년 내에 뭔가 실적이 꺾인다라는 게 뭐 확신이 들어서 꺾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1년, 2년 이후에 실적이 다소 가늠이 안 되는 이게 확정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 거냐 가늠이 안 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개가 끼는 거네요. 안개가. 맞습니다. 안개가 가시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이 실적이 지속 나타날 기업 또는 AI로 인해서 뭔가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침해를 받으면서 이제는 역성장으로 갈 기업 또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기업 셋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셋 중에 앞으로 실적이 AI에 의해서 꺾일 기업은 당연히 낮은 밸류가 당연하겠죠. 그렇죠. 주가가 꺾인 게 다시 반등할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에 반해서 AI에 의해서 지금 밸류는 꺾였지만 쉽게 대치되기 어려울 영역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불확실한 기업들은 모니터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일단 뭐 몇 가지 기준을 좀 내세울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순한 기업, 한 가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AI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들의 IT 부서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분들의 코딩을 자동으로 짜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은 앞으로 AI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면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을 통째로 잃는 것과 같죠. 그에 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사례의 어도비 기업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표 제품이 포토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포토샵 또는 비슷한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데 이들 제품이 하나의 제품 같지만 사용처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아예 다른 목적으로 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한 포토샵을 사용하는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직군이 이런 직군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광고 표지를 만들 건데 아니면 제품 소개 페이지를 만들 건데 완전 흰 바탕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돼. 새롭게 뭔가 창조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존에 뭔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정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 우리가 새로운 가방을 출시해요. 요 가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가방 사진을 찍겠죠.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그럼 이걸 그대로 표지에 싣는 게 아니라 보정 작업을 여러 차례 거친다는 거죠. 이러한 보정의 시장이 있는데 두 시장은 아예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어도비가 공급하는 제품은 사실상 아예 좀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AI가 이들 영역을 모두 대체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창조의 영역을 어느 정도 AI가 꽤나 많이 대체할 여지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결과물을 보니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겠더라. 하지만 보정의 영역은 그게 말이 되냐라는 주장이 훨씬 강합니다. 이 보정을 정말 이 가방의 주름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섬세하게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AI한테 명령을 내려서 보정하는 것보다 디자이너분들의 손작업이 훨씬 빠르고 훨씬 정교하다는 것이죠. AI가 앞으로 아무리 뛰어나게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컨셉,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뭔가 이러한 이 비춰져야 하는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쉽게 될 것인가 의견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품이 다양하게 쓰이거나 제품군이 많은 기업들은 디베이팅, 즉 논란의 여지가 또 많아지게 되고 그 말인즉 AI가 모두 한 번에 대체한다기보다는 일부 영역에 의해서 일부 영역에 한해서 대체될 여지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기준들이 더 있습니다. 뭐 침투력, 뭐 이런 기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루이비통이 뭐 새로 온 가방 사진 여러 개를 찍어서 보정을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 이거 저기 잡지에 실을래라고 컨펌을 하는 건 AI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슈가 지금 주가가 많이 무너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 비즈니스가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 훼손으로 가지 않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부 기업들은 AI와의 융합을 통해서 실제로 어도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체 AI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요거 수정해줘 하면 수정해주는 그 AI 기능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파이어플라이라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예 챗GPT에 입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GPT를 가만히 보시면 포토샵으로 그림 수정하기라는 기능이 요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역시나 또 어도비에 돈을 내야 하고 이제는 AI 안에서 쓴다는 거죠. 이처럼 AI와 손을 잡는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 지금 오피스 제품들,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제품들도 역시나 지금 어도비처럼 뺏길 여지가 커지고 있어요. 이제 AI가 발표지로 다 직접 만들어주잖아. 엑셀 직접 다 수정해주잖아. 그러면 굳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과 엑셀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 인원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로드 같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야 AI 안에 그냥 파워포인트 기능을 내장시켜버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클로드를 쓰다 보시면 파워포인트 인 클로드라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아예 클로드 프로그램 안에서 파워포인트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냥 클로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협력하고 어도비가 AI와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성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체크리스트를 딱딱딱딱 거치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예스노가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도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고 밸류를 달리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진 기업들 중에 AI에 의해서 대체 우려가 좀 큰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 개발자들에게 뭐 자동화된 코드를 제공한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대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체크리스트가 몇 개 등장하는 기업들은 지금 좀 과매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오해가 또 기회일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어도비의 전략 중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도비가 AI에 입점하게 되면 분명히 일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디자이너 5명이 해야 했던 작업을 이제는 AI가 해주기 때문에 3명 정도만 필요할 수 있고 이처럼 AI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AI에 입점하게 되면 이 우리 프로그램을 쓰는 수요 자체는 일부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도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건 단기적인 수요 감소지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쓰게 될 잠재적 사용자가 지금 전체 수요보다 5배 이상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도비의 주장이기 때문에 맞을지 아닐지는 가봐야 합니다만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이러한 우리가 포토샵을 쓰는 사람보다 지금 제미나이나 챗GPT를 쓰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포토샵 작업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요즘 학생들도 학교 숙제를 캔바라든지 미리 캔버스로 해나가잖아요. 그것도 또 AI 기능 다 있고. 다 AI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AI를 쓰던 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취미로 그럼 나도 한번 이 포토샵 AI를 나도 한번 뭐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을 점점 발을 들여오는 그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래프가 잠깐은 쉬어갈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도비라는 한 개 기업의 요 사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 단편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사스 기업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 기업이 모두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기준점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기업들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기준점마다 다 분리해. AI가 대체할 수 있어. 제품군이 적으니까, 사용처가 적으니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기준점이 굉장히 이제 다 노라고 답변이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아닌 기업이 있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잘못 알려져가지고 오해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왔는데 시장의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이제 재급등해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투자들에게는 최악이잖아요. 최악이긴 한데요. 알아야 돼요. 일단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AI 기업들의 IPO가 잔뜩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은 사실 모든 관심이 AI에 집중되어 있고 또 AI가 막연하게 소프트웨어의 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도비가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뭐 수요가 5배 커질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어도비의 예상치예요. 그쵸.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AI 기업들이 대거 상장하고 어떤 이슈가 터질 것이냐. AI 기업들 중에는 생각보다 돈을 못 번다라고 알려지는 기업들도 생각보다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나 자금 조달 이슈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알려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는 최대한 거품을 물고 상장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에 반해서 상장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상장 후에 하나둘 알려지면서 문제가 터지는 모습들을 자주 나타냅니다. AI 기업들도 이러한 절차를 어느 정도는 거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특히나 다시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싸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또 드리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예측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좀 큰 흐름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이게 무조건 뭐 어도비가 망할 거야. 이제는 무조건 사스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의 주가락은 아직까지는 밸류 측면이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지 실적이 꺾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사례로 예시로 이야기한 게 이제 워낙 유명한 그 어도비라는 회사의 그 사례인 거고 사실 그 교재를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기업들, 더 많은 산업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AI 시대 숨은 수혜주 찾기 호돌이님의 특강 곧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겠고 아쉽지만 오프라인은 바로 이제 매진이 됐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